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김다경 작가님의 소설 연애학당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어느 날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조망하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시골 노인들의 풍자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처럼 느껴질 정도로 캐릭터들이 살아 움직이는 소설 연애학당. 지금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커피를 내린 뒤 마당을 내려다보니 낯선 노인이 화단가에 서 있다. 대문을 닫고 빗장까지 걸었는데 누굴까? 쪽문의 빗장은 밖에서도 누구든 풀고 들어올 수는 있었다. 그러나 빗장까지 풀고 들어왔다면 뭔가 용무가 있을 것이다. 내가 밖으로 나가자 노인이 쑥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노인은 연두색 상의에 파란색 등산복을 입고 있었다. 옷차림이 주름진 얼굴과는 어울리지 않게 상쾌하다. 선상님, 마을에 사는 박가라고 한디요. 아그들이 배우는 영어를 좀 배워볼까 해서 왔는디요. 노인은 단숨에 말했다. 왜 영어를 배우려고 하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말끈이가 배우니께 지도 한번 배워볼라요. 열심히 할 텐께 나도 짱 가르쳐 주시오. 영어보다는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하자 왜 나는 안 가르쳐 주려고 하요? 박노인의 얼굴이 약간 붉어졌다. 김말끈 노인이 영어 공부를 시작했지만 며칠 지나면 못 배우겠다고 하겠지. 그러면 그때 끝내리라 마음먹고 있었다. 그런데 김노인이 소문을 낸 모양인지 박노인까지 오고 보니 이젠 어쩔 수 없이 영어 수업을 하게 되겠구나 생각하니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 금년엔 대학 강의까지 줄이고 그동안 구상 중이었던 장편 소설을 쓰고 있었다. 이런 내 계획을 알 리 없는 박노인은 떼를 쓰고 있다. 왜 영어를 배우려고 하십니까? 영어니께요. 그것을 배우고 싶단 말입니다. 이미 김노인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으니 못하겠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내가 김노인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일주일 전쯤의 일이었다. 김노인도 박노인처럼 마당으로 들어와서는 막무가내 영어를 가르쳐 달라고 떼를 썼다. 손자들과 대화를 하고 싶다고 했다. 내가 영어 선생이 아니니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하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박사 선생님이라고 들었는디 영어를 모르겠소? 빼지 말고 잔 가르쳐 주시오. 아버지 또래의 어르신이 허리를 굽실거리며 매달리는 데는 도리가 없었다. 김노인에게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금요일 수업을 하기로 하고 알파벳을 가르치고 있던 참이었다. 김노인은 2번째 수업날 벌써 알파벳을 다 외우고 쓸 정도였다. 물론 필순이 틀리기도 했지만 영어에 대한 열정은 놀라울 정도였다.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공부라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다. 수업이 끝났을 때 김노인은 또 만납시다 라는 말을 영어로 물었다. 내가 see you again 이라고 가르쳐 주자 그는 see you again, see you again 수없이 외우고 나서는 한글로 적어갔다. 이틀 뒤 박노인은 예정된 시간보다 30여 분 일찍 도착했다. 내가 방문을 열어주자마자 성큼 안으로 들어와 꾸벅 인사를 한다. 방이라야 2개뿐인데 안방과 주방이 딸린 방이 전부였다. 주방이 딸린 방에서 공부를 해야 할 형편이었다. 잠시 뒤 인기척을 하며 김노인이 안으로 들어오다가 박노인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 성님, 여기는 뭔 일이오? 김노인이 한쪽 발을 안으로 들인 채 박노인에게 물었다. 너만 공부하면 쓰겄냐?
뜻밖에도 박노인의 목소리가 냉랭하다. 내 말은 어떻게 알았냐, 거시지라우. 너는 암도 모르게 혼자만 배우고 싶었는갑다잉. 박노인의 말 속에 뭔지 모를 가시가 숨어 있다. 그럼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나는 어르신들의 대화를 끊었다. 시내에 있는 집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늦은 시간에 집필실로 들어오는 길이었다. 시내 집에서 집필실까지는 26km의 거리였다. 4차선 도로에서 우회전한 다음 들길로 한참을 들어가면 들판 한가운데 마을이 있었다. 마을에는 버스가 들어오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700여 미터 거리에 있는 정류장까지 걸어가야 했다. 운전을 하며 마을로 들어가고 있는데 앞에서 두 노인이 걸어가고 있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닿자 그들은 한쪽으로 비켜서며 계속해서 앞을 향해 걸었다. 나는 늘 하던 대로 어르신들 앞에 차를 세웠다. 유리창을 내리며 타십시오 라고 말하자 앞장서 걷던 할아버지가 걸음을 멈추지 않고 오른손을 들어 그냥 가라고 손짓을 보냈다. 뒤에 서 있던 왜소해 보이는 할머니와 일순간 눈이 마주쳤다. 눈동자가 서글서글해 보였다. 할아버지는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시종 앞을 향해 걸어가면서 가라고 계속 손짓을 보냈다. 나는 엑셀레이터를 밟았다. 잠시 후 백밀러를 바라보니 노인들은 어둠 속에서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내가 이 마을에 집필실을 마련한 것은 8년 전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40여 호 남짓 된다는 이곳 주민들과는 거의 내왕이 없었다. 내가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는 유일한 시간은 시내를 오가는 길에 마을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서 오가는 어르신들을 태워드리는 일이 전부였다. 오가는 길에 만난 어르신들은 차에 오르면 아이고 미안하요 하고 말하면서 몸둘 바를 몰라 했다. 그런 다음 네 집에 왔다가요? 라고 꼭꼭 물었다. 앞마을에 삽니다. 라고 말하면 앞마을 어디? 하고 다시 물었다. 마을 회관을 지나 하얀 집 건너편에 있는 하늘색 대문집입니다. 라고 말하면 나주댁에서 살그만? 하고 말했다. 이제는 누가 물으면 나주댁이 살던 집에서 삽니다. 하고 말한다. 마을에서 아는 분이라면 이장님과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였다. 산책길에 마을 주민들을 만나면 나는 누구든지 허리 굽혀 인사를 한다. 주민들을 알아보고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만난 분들이라 모두 이 마을 사람들이거니 생각하면서 한 행동이었다. 그러니 시내에서 마을 분들을 다시 만나면 모른 채 지나칠 것이 뻔했다. 한 번은 할머니 한 분이 짐을 들고 걸어가고 있었다. 차를 세웠더니 할머니는 보짐을 먼저 올린 뒤 내 옆자리에 앉았다. 어디 가십니까? 묻던 중에 할머니가 양손에 신발을 들고 있는 것이 보였다. 할머니 신발 신으십시오 하고 말하자 아이고 어쩐다냐 급해서 나도 모르게 신발을 벗어버렸네. 할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고무신을 신었다. 이러니라니. 할머니는 민망했던지 혼잣말을 했다. 본인의 행동이 어이없게 느껴졌는지 헛웃음을 웃으며 너 망했다고 승복었네 라고 말했다. 급하면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우산이나 손수건은 꺼내기만 하면 잃어버립니다. 위로의 말을 몇 마디 하다 보니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다. 할머니는 차에서 내리면서 미안해요 라고 말했다. 마을 어르신들은 고맙단 말보다는 미안해요 라고 말한다.
그 말은 민폐를 끼쳐서 미안하단 말인가 보다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어르신들의 미안하단 말 속에 고맙단 말 이상의 진심을 느꼈다. 이런 인연이 나의 영어 수업과도 무관치 않았을 것이다. 오늘은 5분이 수업에 참석했다. 어제 저녁 세 어르신이 한꺼번에 찾아와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다. 그 중에는 이장 부친도 있었다. 이왕 시작한 일이고 5명이라도 수업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어서 함께 가르치기로 마음먹었다. 며칠 전에는 간이 칠판과 녹음기까지 마련했던 터라 영어 발음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오늘은 5분이 들어와 있으니 방 안이 꽉 찼다. 수업 2시간 전부터 이장 부친이 마당에 들어와 서성거렸다. 흰 머리칼을 짧게 파마한 이장 부친의 머리는 흰색 양털 모자를 쓴 듯이 보였다. 공부를 하기 위해 차례로 방으로 들어오던 어르신들이 먼저 와 있던 어르신들을 보고 서로 놀란 표정을 지었다. 대봉이까지 와불었네. 이장 부친을 보고 김노인이 소리쳤다. 성님도 왔소? 웜에 건드리도 왔는가? 건드리는 키가 크고 마른 김노인의 별명인가 보다.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놀라는 눈치다. 그중 박노인의 표정은 노골적으로 불편해 보인다. 동네 어르신들이라 서로 소문을 내어 공부하러 왔거니 생각했더니 어르신들의 표정은 반가움보다는 웬일인지 떨떠름해 보인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니 알파벳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루하시더라도 복습을 한다 생각하십시오. 선생님, 두종이는 아무래도 영어는 못 배울 것인디요. 이르듯이 말하는 박노인의 말투가 새로운 육두종 노인을 사뭇 얕보는 투다. 영어를 배우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두종이는 한글도 몰라라오. 아니요. 재작년에 복지관에 다니면서 나도 한글 배웠어야. 육노인이 얼굴을 붉히며 말한다. 괜찮습니다. 어린 아기 때 엄마 소리를 듣고 엄마 따라 부르다가 글자를 배웠지 않습니까? 영어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듣고 따라 하다 보면 말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글자를 배워서 읽고 쓰게 됩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잘 듣고 따라합시다. 내 말에 박노인이 자신의 노트 앞에 올려두었던 스마트폰을 자랑스럽게 들어올리더니 녹음을 시작한다. 박노인은 면에서 잠시 공무원 생활을 했다 한다. 그는 인터넷도 할 줄 안다고 자랑했다. 나를 만나자마자 굿모닝이라고 인사한 유일한 노인이었다. 어르신들은 이제 귀를 쫑긋거리며 알파벳을 소리내어 따라 읽는다. 그 모습이 순진한 초등학생들 같다. 이마에 굵은 주름과 입가에 빗살 같은 잔주름마저도 정겹다. 불현듯 처음 영어 교과서를 접했던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가 생각난다. 영어 교과서를 펼치자 알파벳이 나타났다. 일과에는 U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겨우 알파벳을 뗀 내가 YOU 뭔 말이에요? 나는 아버지께 물었다. You라고 읽는다. 당신, 너 이런 말이다. 아빠는 교과서 글자에 손을 짚었다. 아빠의 손끝이 노르스름했는데 담배 냄새가 짙게 풍겼다. 그 아버지는 20여 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내가 배운 첫 영어 단어였다. 이제 이 어르신들도 다른 세상을 여는 첫 언어가 될 것이다. A. 벌써 3주째 알파벳 필순을 지도하고 발음 기호를 가르친다. 필순도 발음도 모두 시원치 않다. 그러나 어르신들의 눈빛은 열정으로 가득하다.
고유명사도 잊어버리기 쉬운 6, 70대의 연세에 영어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혹시 치매에 공부가 좋단 얘기를 듣고서 너도 나도 배우러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르신들은 녹음기의 소리에 집중한다.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이 안타까울 정도다. 알파벳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이장 부치는 글씨를 쓰는 손길이 떨린다. 마치 그림을 그려놓은 모습이라 웃음이 솟는다. 나는 가끔 동네를 산책한다. 어둠이 서서히 밀려오는 시간, 빛이 사라져가는 시간에 골목길을 걷는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유의 색깔을 잃어버리는 대지의 쓸쓸한 모습은 육체가 시들어가는 모습과도 닮았다. 나는 그 쓸쓸함을 주우러 마을길과 들길을 서성이곤 했다. 마을 회관 앞을 지날 무렵 대형 버스 한 대가 숨가쁘게 들어오더니 마을 사람들을 풀어놓고 떠난다. 선생님, 어디 가시오? 뒤를 돌아보니 버스에서 내린 김노인이 나를 바라보며 반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김노인은 일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라고 했다. 이른 아침이나 저녁 무렵이면 마을에 대형 버스가 나타나곤 했는데 이는 일당 일꾼들을 인근 마을이나 시내의 일터까지 실어다주고 저녁이면 다시 데려다주는 버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김노인이 일당으로 일할 만큼 건강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유심히 바라봤다. 구부정한 어깨 위에 낡은 배낭을 메고 있는 김노인의 모습은 지쳐 보였지만 목소리는 의외로 밝았다. 김노인 외에도 너댓분의 마을 사람들이 내렸는데 대부분 할머니들로 보였다. 선생님, 내일부터 울tur목 축제를 하는디 금요일 하루만 쉬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장 부친이 열띤 얼굴로 물었다. 그럼 축제 기간에는 쉬겠습니다. 나로선 반가운 일이었다. 그라고요, 선생님. 어렵사리 말을 꺼내놓고 한참을 망설인다. 양털 머리칼 아래로 이마 위에 주름살이 냇물을 그린다. 다른 거이. 이장 부친이 말을 하다 말고 뒤를 돌아봤다. 김노인이 눈을 꿈쩍한다. 다른 거이 아니라 영어로 사랑합니다. 그런 말도 가르쳐주면 안 되겠습니까? 방 안에는 한바탕 웃음꽃이 터졌다. 그런 것도 모르냐? 박노인이 헤헤 웃는다. 뭔디? 노래도 모르냐? I love you, you love me. 노래도 있더냐? 선생님 말은 믿어도 네 말은 못 믿은 게 선생님 장 가르쳐 주시오. 이제는 부끄러움이 없이 목소리가 당당해진다. 나는 칠판에 I love you를 판서한 뒤 따라 읽게 했다. 합창을 하는 어르신들의 얼굴에 갑자기 화색이 돌고 흐릿했던 눈빛에 생기가 뿜어져 나왔다. 가장 어리다는 64살의 육두종 노인에서부터 72살인 박노인까지 모두 10대로 보인다. 불현듯 방 안에는 소년들만 모여 있는 것 같다. 나는 사랑한다는 말을 제일 먼저 가르쳐 드릴 걸 하고 생각했다. 수업이 끝나고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 뒤 김노인이 다시 방으로 들어섰다. 잃으신 물건이라도 있으십니까? 내 물음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노인은 주춤주춤 다가서더니 몹시도 거북해 하면서 노트를 펼쳐서 보여주었다. 나은 해보하니다. 이 말을 영어 말로 좀 써주십시오. 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생각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인가요? 김노인이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인다. 내가 영어로 쓰고 발음까지 한글로 써준 뒤 소리내어 읽어주자
김노인은 조아라 집을 나갔다. 저녁 무렵 산책을 나갔다가 골목길에서 이장을 만났다. 그는 항상 그렇듯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를 했다. 나는 지나치려 했지만 그는 멈춰서서 뭔가 망설이더니 용기를 낸 듯 입을 열었다. 선생님, 저희 아버님은 사정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공부를 안 했음 합니다. 좋아서 하시는 공부를 왜 그러십니까? 그게 실은 딸기 농사를 해서 번 돈을 울들목 축제에 갔다가 다 써불어서요. 성실하다고 소문난 이장은 가을 거지가 끝나면 비닐하우스에서 딸기 농사를 하느라 겨울에도 쉴 틈이 없었다. 어두운 저녁에도 트랙터로 논을 갈고 있는 그를 본 적이 있을 정도로 부지런했다. 오늘 유심히 그의 얼굴을 바라보니 젊은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의 아버지보다 더 늙어 보였다. 이번 울들목 축제에 놀러가서 필리핀 아주머니하고 30만 원이나 써불었는데 겨울부터 쓴 돈이 자그만치 100만 원이 넘어요. 아이들 학원비를 내려고 농협에 갔다가 알았습니다. 필리핀 아주머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마을에 필리핀에서 시집 와서 사는 새댁이 있어요. 한 5년쯤 됐을 것이요. 새별이하고 은별이라고 남매를 낳았는데 2년 전에는 필리핀에서 외할머니가 와서 살더니 작년 겨울에는 새별이 이모까지 와서 삽니다. 이장은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그동안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지만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토록 갈급했던 영어 공부가 동네 어르신들이 필리핀 여성과 사랑해?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나도 모르게 실소를 금치 못했다. 매 수업마다 눈을 비비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이던 어르신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다음 날 나는 외출을 하기 위해 서둘러 마당을 나오고 있었다. 그때 이장 부친이 실실 웃으며 나타났다. 영어 공부를 못하게 한다는 말을 하러 왔을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는 용기를 낸 듯 호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것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서 갖고 왔는디요. 지금은 약속이 있어서 가야 합니다. 제 방에 놓고 가십시오. 저녁에 돌아와서는 원고를 쓰고 다음 날은 강의를 하기 위해 아침 일찍 집필실을 비웠다. 오후에 돌아오니 이장 부친이 마당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편지 생각이 났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바빠서 아직 읽어보질 못했습니다. 내일은 우리 수업 날이니 수업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 부친은 민망한 듯 뒷목을 극적이며 마당을 나갔다. 그날 밤도 나는 이장 부친이 놓고 간 종이를 읽어보지 못했다. 마감 온고 때문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다. 눈을 뜨자마자 밖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어르신들이 마당에 들어와 있는 모양이었다. 수업 시간까지는 1시간 남짓 기다려야 했다. 그런데도 어르신들이 들어와 있는 모양이었다. 아침에야 잠든 탓에 몹시 고단했다. 방문을 열자 김노인이 제일 먼저 얼굴을 내밀었다. 선상님, 이것을 암도 모르게 잔 읽어주시오. 김노인이 다급하게 내민 편지는 뜻밖에도 영어로 쓴 편지였다. 모르는 단어가 군데군데 눈에 띄었다. 저도 모르는 말이 있으니 사전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러니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뒤 나는 사전과 편지를 들고 자리에 앉았다. 사랑하는 김마큰 씨, 선물 고마워요. 옷이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비싼 옷이니 아껴 입을 생각입니다. 임신이 되었습니다. 임신이 아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병원까지 갔습니다. 임신이 확실했습니다.
자스민. 66살이라는 김노인은 2년 전에 상처를 하고 혼자 산다고 했다. 과연 임신이 가능할까? 김노인은 건드리라는 별명처럼 키가 크고 마른 편인데 탈모로 인해 70이 넘은 박노인보다 더 늙어 보였다. 나는 그제야 이장 부친의 편지가 생각났다. 하교할 무렵 이장 부친이 미소 지으며 몇 번씩 나를 바라보았을 때도 나는 잊고 있었다. 사랑하는 윤태봉 씨, 당신은 언제나 제게 힘이 됩니다. 보약은 잘 먹고 있습니다. 난 임신이 되고 말았답니다. 임신 중에 그 약을 먹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스민. 나는 잘못 봤나 생각하며 편지지를 나란히 펼쳐놓았다. 한 장은 김막근, 다른 한 장은 윤태봉, 보낸 이는 같은 필적의 자스민이라는 여자였다. 키다리 김노인과 양털 머리칼 이장 부친의 얼굴이 차례로 지나갔다.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고 하고 임신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런 여자라면 다음엔 중절 수술을 하겠다고 할 것이고 뻔한 스토리가 눈앞에 전개되었다. 돈이 목적이 아니고서야 이런 편지를 보내지는 않겠지. 그런데 여자는 아이를 낳아 기르겠다는 말도 중절 수술을 하겠다는 말도 없다. 단지 임신 소식을 전한 것뿐 두 사람에게 그것도 동시에 임신 소식을 전한 건 왜일까? 동시에 두 노인과? 과연 두 노인이 임신을 시킨 것은 사실일까? 이틀 뒤 수업 시간이 되자 이번에도 김노인이 제일 먼저 나타났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 중에 있었다. 여자는 돈을 바라고 한 행동이 분명해 보이고 임신 소식을 알려주면 어르신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중절 수술비를 벌어야 할 형편에 놓일 것이고 그때 이장 부친이 실실 웃으며 들어왔다. 건드리는 뭔 일로 이렇게 일찍 왔냐? 이장 부친이 김노인에게 경계심을 보이며 물었다. 그런 뒤 나를 향해 꾸벅 인사를 한다. 궁금한 마음을 감추고 서로를 탐색하듯 바라보는 어르신들의 표정에 나는 나오는 웃음을 깨물었다. 그러나 편지 내용을 생각하니 난감하기만 했다. 오늘따라 수업 시간은 금방 지나갔다. 수업이 끝났을 때도 나는 두 어르신에게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간밤에는 사실대로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어르신들을 마주 대하고 보니 검버섯이 오른 마른 얼굴에 안타까움마저 느꼈다. 더욱이 여자의 편지가 석연치 않아 자꾸만 망설여졌다. 이장 부친과 단둘이 마주했을 때 나는 임신 사실을 감추고 보약을 잘 먹고 있단 말만 사실대로 알려드렸다. 그러자 그는 또 무슨 말을 썼던가요? 하고 자꾸 물었다. 그가 돌아간 뒤 김노인이 밖에서 망을 보고 있었던 듯 금방 들어왔다. 나는 그에게도 임신 사실을 감추고 온 얘기만 전했다. 두 어르신의 얼굴은 행복으로 가득했지만 나는 좀 심란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조그맣게 들려오더니 점점 가까워진다. 이제는 옆집 개까지 합세하여 극렬하게 짖어댄다. 귀가 따갑다. 그 소리는 한참 동안 마당을 점령했다. 초저녁이면 골목길을 오가는 사람들 때문에 개들이 짖었지만 어둠이 깊어지면 적막함이 마을을 삼키곤 했다. 개 짖는 소리는 지필실 마당에서 멈췄다. 나도 모르게 긴장한 채 손을 멈췄다. 창문에 검은 그림자가 스치는가 싶더니 사라졌다. 몇 차례 그림자가 지나쳤지만 나는 하던 일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무슨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잘못 들었나 생각하면서 한참 동안 귀를 기울였다. 선상님 지시오. 익숙한 음성임을 알았으면서도 잠시 망설이고 있었다. 밤에 나를 찾아온 사람은 처음이라 놀랍기만 했다. 방문을 빠끔 열었더니 생각대로 김노인이 구부정한 자세로 서 있다. 선상님, 지가 영어 말을 못해서 그런디요. 죄송합니다. 내일 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미안하다며 머리를 조아리는 김노인을 나는 단호한 음성으로 말한 뒤 방문을 닫았다. 미안한 마음도 없지 않았지만 그러지 않으면 시도 때도 없이 드나들 것만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김노인이 찾아와 종이 한 장을 주고 갔다. 영어로 적어달라는 부탁이었다. 나은 자스미을 만나서 행복하니다. 사랑하는 자스미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소. 김말근. 비록 맞춤법은 엉망이었지만 소리내어 읽어보니 무슨 말인지 내용은 알 수 있었다. 애정어린 김노인의 표현이 놀라울 따름이었다. 수업날이 되자 김노인은 내 눈치만을 살폈다. 나는 시종 모른 채 수업을 진행했다. 수업이 끝난 뒤 나는 김노인에게 영어 편지를 건넸다. 긴장한 그의 얼굴에 금세 미소가 출렁거렸다. 김노인이 방을 나가자 방 안에서 어물거리던 박노인이 부스럭거리며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영어로 적어달라는 것은 편지가 분명했다. 순간 이러다 러브레터를 대필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싶었다. 영어 수업이 어느샌가 변질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구리구리해졌다. 문득 영어 수업을 중단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에 원고를 쓰려고 책상에 앉아 있자니 내가 왜 임신 사실을 감추는 황당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을까? 생각을 거듭하다 보니 이번에는 사건을 해결해 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스민이라는 여자를 만나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만약 임신이 사실이라면 누구의 아이인지 키울 것인지 중절 수술을 할 것인지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일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우선 그 여자를 만나보는 것이 좋을 것 같기도 했다. 그러나 어르신들의 사생활에 내가 나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그것이 아니라면 편지 내용을 사실대로 알렸어야 했다. 아무것도 모르고 행복해하는 어르신들을 보니 머리가 뒤숭숭해졌다. 아내가 있는 이장 부친에게는 임신 사실을 알리지 말고 호라비인 김노인에게만 말해줄까? 자스민이라는 여자가 중절 수술비를 벌려는 수작일 거야. 그러지 않고서야 두 어르신에게 동시에 알릴 수는 없어. 그렇다면 다른 어르신들과는 어떤 관계일까? 내일은 수업이 끝나면 자스민이라는 여자를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노인들의 은밀한 사생활에 끼어든다는 게 유쾌하지가 않았다. 화요일 오후 어르신들은 여전히 깨끗한 옷차림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태봉이가 뭔 일로 결석이라냐? 김노인이 뒤를 돌아보며 물었다. 수업 시간이 다 되었음에도 이장 부친이 나타나지 않는다. 쌤, 한 번만 결석하면 퇴학시키시오. 박노인의 갑작스런 호칭에 나는 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순간 머릿속에서는 이장이 못 나가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 나는 수업을 시작했다. 뜻밖에도 어르신들이 수업에 집중을 못했다. 쌤, 지가 이장집에 한번 갔다 올라요? 박노인은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대답도 듣지 않고 방을 나갔다. 잠시 후 그가 돌아왔다.
집에 가봤더니 아무도 없습디다. 그저껜가 자전거 타고 면회 가는 것을 봤는디. 김노인이 불쑥 말한다. 박노인이 갑자기 방문을 열어 밖을 내다봤다. 수업 중에 어르신들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뭔 일인지 자네는 안 가? 박노인이 김노인에게 물었다. 선상님, 지가요 갈만한 데를 한번 찾아볼라요. 김노인의 말에 다른 노인들도 나도 한번 가볼라네. 나도 찾아봐야지. 어르신들이 모두 방을 빠져나갔다. 나는 방을 정리한 뒤 잠시 운동을 나갔다 돌아왔다. 그때 이장이 나를 찾아왔다. 우리 아버님 여기 안 오셨지라우? 그제 시제 가셨는디 당숙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오시겠다고 했는디 어젯밤에도 돌아오시지 않아서 연락을 해보니 시제에도 안 오셨다고 하네요. 이장은 걱정이 되는지 풀이 죽어 있었다. 아버님께 전화를 해도 충전이 다 됐는지 먹통이 돼 불고. 이장이 바쁜 걸음으로 집을 나갔다. 이장 부친이 자스민의 임신 사실을 알고 걱정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나는 이내 고개를 흔들었다. 두 노인의 태아가 아니고 제3의 인물일 수도 있지 않을까. 온갖 상상이 춤을 춘다. 다음 날 오후 쌤! 박노인이 숨가쁜 목소리로 나를 부르며 마당으로 들어섰다. 대봉이가 너를 팔아서 새별이 이모하고 도망쳤다요. 이장 부친이요? 나는 깜짝 놀랐다. 사흘 전 호라비 김노인이 종이 한 장을 가져와서는 이 그림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종이에는 서툰 그림이지만 달걀 모양 속에 태아가 그려져 있었다. 나는 그제야 김노인에게 임신 사실을 알려주었다. 김노인은 그림을 바라보며 짐작은 했으나 나이가 많아서 혹시나 했다며 그 역시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김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참을 서 있었다. 이장 부친에게는 임신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았지만 그가 더 이상 그림이나 편지를 가지고 오지도 않았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호라비인 김노인이 자스민이라는 여자와 함께 살기를 바라는 마음도 없지 않았다. 그런데 김노인의 반응은 반가워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 일이 마음에 걸렸던 터에 이장 부친의 돌발 행동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자스민이라는 여자가 이장 부친에게도 태아 그림을 보여주었고 그가 임신 사실을 알고 그녀와 떠날 생각을 했을까? 나는 책상 앞에 앉았지만 글을 쓸 수가 없었다. 밖에서 누군가 부른다. 이번에는 김노인이 숨을 몰아쉬며 들어섰다. 선상님, 태봉이가 자스민을 빼돌렸어라우. 내 새끼를 임신했는디 개 같은 놈이. 이장 부친과 자스민이 가출한 지도 닷새째가 되었지만 그들의 행방은 알 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이장은 행방불명 신고를 했다고 했다. 그들이 도망했다는 소문이 점점 확실해지는 가운데 어르신들은 수시로 지필실을 드나들며 소문을 물어날랐다. 축제 때도 육두종 노인이 자스민 곁에 앉자 이장 부친이 그들 사이로 끼어들어 분위기가 험악해졌다고 했다. 또 박노인이 자스민에게 술 한 잔을 권하자 이장 부친이 박노인의 술잔을 빼앗아 대신 마셨다는 둥. 이장 집에서도 자스민이 사는 샛별이네 집에서도 그들을 찾으려 한다는 소식만 들려왔다. 한 번은 인근 마을 장에서 그들을 본 적이 있다는 소문도 나돌았지만 어디까지나 헛소문뿐이었다. 세미나 관계로 엿새 만에 지필실로 돌아오자 마당 한쪽이 희끗하다. 누군가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잔디밭에 누워있다. 김노인이었다.
그에게서 술 냄새가 물씬 풍겼다. 어르신 일어나십시오. 흔들어 깨우자 한참 만에 눈을 뜬 김노인은 힘없는 음성으로 나를 향해 돌아 누우며 선상님 하고 부른다. 부쩍 야윈 얼굴로 나를 올려다보는 모습이 엄마를 바라보는 어린아이 같다. 태봉이 놈을 잡아야 할 것인디 부해가 나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라우. 생각하면 원퉁에서 못 살겠어라우. 김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가슴을 치며 말한다. 선상님, 누가 내 속을 알겠소이. 선상님이나 알지. 그는 방으로 따라 들어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생각하면 할수록 원통해라우. 필리핀으로 갔을까라우. 그렇게 되면 내가 아버진지도 모르고 살 것인디. 그는 혼잣말을 계속했다. 한참을 함께 앉아 있었지만 얘기가 끝날 것 같지 않다. 그는 얘기를 계속하다가 잠시 끊었다 다시 반복하고 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혼자만의 방으로 들어왔다. 독서를 시작했지만 귓속으로는 김노인의 얘기가 계속 흘러들었다. 얼마 뒤 나는 방을 나와 눈을 감고 있는 김노인을 깨웠다. 어르신, 이제 집으로 가셔서 쉬십시오.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긴장감마저 들었다. 원고는 더 이상 나가지 못한 상태였다. 집필실을 옮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줄곧 하고 있었지만 실행에는 옮기지 못하고 있었다. 정오가 조금 지나 책 서너 권과 노트북을 가방에 넣고 있을 때였다. 뜻밖에도 박노인과 육노인이 집으로 들어왔다. 공부하러 왔구만요. 사건이 터지고 나서 수업은 자동적으로 종료된 거나 마찬가지였다. 이장 부친과 자스민의 행방불명은 위아래 동네는 물론 면 단위를 술렁거리게 한 사건이었다. 이 일에 나까지 연루되어 마을 주민들로부터 눈총까지 받고 있었다. 내가 이 일을 핑계로 영어 수업을 계속할 수 없음을 간곡히 말씀드리자 두 어르신은 몹시 아쉬운 얼굴로 돌아섰다. 마침 집으로 들어오던 김노인이 나가는 그들과 마당에서 마주쳤던 모양이었다. 선상님은 박가가 공부하러 온 속셈을 모르시지라우. 저 둘이 새별이 외할머니를 좋아해라우. 나도 뭔가 의심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던 참이었다. 선상님, 자스민을 한 번이라도 봤슈? 못 봤습니다. 선상님도 너무하시오. 얼마나 귀여운지. 한국말은 밥, 묵어, 화장실, 샛별, 은별, 좋아 밖에 못해요. 그려서 내가 안녕하시오 하고 가르쳐주면 안녕하스요 하고 맛있소 하면 마시요 하고 말해라우. 그렇게 귀여움 자스민을 못 봤다니. 김노인은 자스민을 만나지 못한 내가 크게 실망스러운 모양이었다. 그는 잠시 잠잠히 앉아있더니 선상님 정말로 못 봤슈? 김노인은 문득 생각난 듯이 나를 바라보며 다시 묻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겨울에 자스민이 눈이 내리는 것을 보고는 얼마나 좋아한지 꼭 강아지 가뜩만이라우. 알고 보니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눈이 안 온다고 하나요? 나는 그냥 듣고 있고 김노인은 얘기를 계속했다. 인자는 선상님을 안 봐야겠다 생각했지만 나도 몰게 와불어요. 왜냐? 선상님은 내 속을 알고 있은게요. 주름진 눈가에서 진물 같은 물기가 얼룩지고 있었다.
이장 부친과 자스민이 마을에서 사라진 지도 한 달 남짓이 지났다. 가끔 소식을 물어나르던 어르신들의 발길도 요즘은 뜸해졌다. 김노인만 날마다 찾아와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장맛비가 한창이던 무렵 나는 지필실을 비워두고 지리산 자락으로 들어와 글을 쓰고 있었다. 불쑥 박노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쌤, 이장이 태봉이를 데려왔다요. 다급한 박노인의 음성이 단숨에 쏟아진다. 이장 부친이 돌아오셨다고요? 여자분은요? 여자는 도망가고 태봉이가 여자를 찾으러 다니다가 돈도 없고 하니께 조카한테 돈을 꿔달라고 갔는갑디다. 조카가 이장한테 연락해 갖고 데려왔는디 거지꼴로 돌아왔단 게요. 무사히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나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분명 비뚤어진 사랑이지만 그래도 웃음이 나오는 건 왜일까요? 왜냐하면 비뚤어진 사랑도 사랑은 사랑이니까요. 단 더 큰 피해를 발생하지 않고 아주 적정선에서 매듭을 지어져서 소설이 무겁지 않고 홀가분한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한 차례 회오리가 지나가면 지구가 정화되듯 노인들이 홍역을 치룬 그 마을도 말끔히 정화가 되었겠지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편안하고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